2017년 12월 1일 영국. 장장 49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잡혔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968년 영국 더럼주의 한 가정집. 생후 19개월 된 남아 폴 부스가 두개골 골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의 부모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사고사를 주장. 경찰도 별다른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일단락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폴의 형 피터는 우연히 SNS에서 한 사진을 보고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라 진범을 지목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빠랑 아들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무슨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아니라 뭐 범인과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고?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19개월 남아 폴 살인 사건의 진범은 사진 속의 남자였고요.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고사를 주장했던 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그는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폴의 사망 당일, 당시 3살이었던 형 피터는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의 사망 당일, 당시 3살이었던 형 피터는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동생 폴의 발목을 잡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폴이 벽난로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아이고, 왜 그래? 피터는 뒤늦게 SNS에서 의붓 아버지가 동생 폴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났고요. 경찰에 의붓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증언, 재수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 사진 좀 소름 돋지 않아? 저 애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 그러네, 손으로 손으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재수사가 시작된 후 병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의붓 아버지의 진술대로 폴이 만약에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 부상을 입었다면 두개골의 골절 형태가 일자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폴의 머리에 난 두개골 골절의 모양은 G자형. 이는 폴이 낙상이 아니라 형 피터의 증언대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스테파니의 진술. 어릴 때 의붓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고 휘둘러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의붓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아 정황 증거까지 나오네. 그죠? 아이들을 줄곧 학대해 왔던 게 사실이네요. 결국 2017년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폴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49년 미제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제일 불쌍했던 게 사실은 피터였어요. 너무 무서운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잊는다고 하잖아요. 뇌가 강제로 기억을 덮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살기 위해선 이 기억을 덮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닌가. 49년 동안 이렇게 잡지도 않고 호의호식한 거 보면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게 돼서 진짜 정말 다행이다. 2017년 8월 중국 안후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비어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그치.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의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우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7회를 공개합니다. 진범은 가까이에 있었다. 197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든 카운티 코네티컷 강. 13살 소년 데니 크로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5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지방검사 앤서니 글루니가 부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시작.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천 장의 문서와 수십 년치의 증거를 샅샅이 뒤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분이 뭔가 꽂히는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시작한 건가요?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다시 주목받은 오래된 편지 하나. 이는 데니가 생전 다니던 성당의 카톨릭 사제 리처드 라빈이 2004년 살인자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했던 것으로요. 편지는 범인이 자신의 살인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재감정한 결과 편지의 언어 패턴이 편지를 공개한 라빈과 일치. 이에 수사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라빈은 아동 성범죄자. 결국 성직을 박탈당했던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인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냥 허위 연극을 한 건지. 그런데 라빈은 데니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데니를 강둑에서 폭행한 사실만 인정. 내가 다시 강둑에 갔을 땐 데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데니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요, 사건 당시에도 라빈이 살인범이란 명확한 물리적 증거만 없었을 뿐 라빈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었고요. 데니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던 정황, 살인을 시인하는 편지 등으로 보아 그가 진범임을 확신, 드디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기 동네 신자를 그 애를 왜 때려? 신부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당일 저녁에 지병으로 사망. 그렇게 50년 만에 드러날 뻔했던 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야 자백이라도 하고 죽지 그랬냐 이 나쁜 놈아. 이건 억울한 거야.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진짜. 1980년 7월 베트남 함단 구역 20대 여성 A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사건 다음 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보 떼가 용의자로 지목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그의 바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지만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억울해요. 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보 떼. 하지만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아, 바지에 묻은 피는 뭡니까? 자, 사실 보 떼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요. 누가 쓰러졌다길래 달려가서 피해자 맥박을 재고 상태를 살폈어요. 그래서 바지에 피가 묻은 거라고요.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보떼. 하지만 사건 발생 14년 뒤인 1994년 보떼가 사망하기까지 A씨 살인 사건의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아들 B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증인을 탐문하고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쳤는데요. 그러던 중 아니, 그 사람 돈 없다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 결국 피해자 아들 B씨의 증언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 2022년 1월 마침내 기적적으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보태입니까? 보떼니 아니냐가 제일 궁금한데요?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진범의 정체는 바로 쫑딘찌 피해자의 친척이었습니다. 딘찌는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이후에 그는 거처를 옮겨 다니며 숨어 산 건 물론 3번 이상 개명, 나이까지 속여 공안의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건 발생 42년 만에 진범 딘찌가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그 집 아들이래, 그 집 딸이래 무례가면서. 보태는 진짜 도와주려고 하다 피가 묻었나 보다. 그리고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 진짜.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던 보태의 아들 보응옥은요. 아버지와 가족의 원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범 딘찌의 살해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딘찌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범죄 전문 기자가 암살당한 이유. 2021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낮 도심 중심부에서 5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64세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 도심에서 대낮에? 총을 이거는 뭐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 같아요. 총에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네덜란드의 범죄 전문 기자 피터 더 프리스. 그는 범죄에 관련 특종을 발표하며 네덜란드의 범죄 보고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뒤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당해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대낮에 저렇게 충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엄청 충격 받았겠었네요. 뭔가 원한 매진을 보여주긴 해, 진짜. 총격 직후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2022년 7월 총격을 지시한 사람과 또 다른 용의자 2명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지목한 프리스의 살해 주체는 다름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 리두안 타기.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해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프리스는 죽기 전 타기가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전직 갱단원의 법률 고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까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 실제 타기에게는 암살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 죽은 변호사와 가족 그리고 프리스의 이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의 죽음 또한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처벌이 안 되나요?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지 뭘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아휴, 무섭네, 진짜. 문제는요, 프리스 사망 당시 타기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자신은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범죄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무서운 거 누가 나서겠어요. 그죠? 네덜란드 범죄 취재의 새 역사를 쓴 프리스의 억울한 죽음. 정의를 추구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군가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쏘아 올린 진범의 실체. 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자, 팟캐스트에서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리네트의 남편 크리스 도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6주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남편 크리스가 리네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당시 럭비 선수이자 교사였던 크리스는 당시 제자였던 16살 소녀와 불륜 관계였고 아내 리네트가 사라진 후 단 하루 만에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뭐야? 새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2022년 8월 재판부는 당시 리네트는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며 크리스가 이혼 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피할 목적으로 리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리네트 실종 사건의 진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